1978년 10월 12일 아침, 뉴욕 맨해튼의 유서 깊은 첼시 호텔 백호실에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낸시 스펑겐, 당시 겨우 20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그녀의 연인이자 당시 전 세계 펑크 문화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시드 비셔스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시드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히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칼도 그의 개인 소유물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더욱 복잡하고 미스터리했습니다. 시드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초반에 했지만 곧바로 극심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건 당일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낸시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펑크록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낸시 스펑겐은 195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또래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정서적으로 극심한 불안정함을 겪어 여러 차례 전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고 가족과의 갈등도 매우 잦았습니다. 그녀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순탄치 않은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낸시는 매우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자 그녀는 답답한 집과 도시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낸시는 당시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던 록 음악, 특히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정신으로 무장한 펑크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순간부터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뉴욕의 자유롭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낸시의 내면에 잠재된 반항적인 기질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1976년 말 낸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새로운 모험과 경험을 찾아 영국 런던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당시 펑크록의 상징이자 전설적인 밴드 섹스 피스톨즈의 베이시스트였던 시드 비셔스였습니다. 시드는 그의 음악적 실력보다는 거칠고 위험한 이미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광기 어린 파괴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젊은 세대가 갈구하던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사회에 대한 파괴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낸시와 시드는 서로에게 운명처럼 강하게 이끌렸고 그들의 만남은 불꽃처럼 타올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뜨거운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매우 불안정하고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헤로인에 깊이 의존하게 되면서 약물 중독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역시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더욱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해갔습니다. 서로를 격렬하게 사랑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싸우고 폭력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들의 지인들은 두 사람의 불안정한 관계를 지켜보며 언젠가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고 약물의 환각과 중독으로 인해 물리적인 폭력이 오가는 극단적인 충돌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증오, 파괴가 뒤섞인 마치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편의 어두운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1978년 초 섹스 피스톨즈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시드와 낸시는 런던에서의 혼란스러운 삶을 뒤로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뉴욕에서 머물 곳으로 선택한 곳은 당시 예술가와 음악가들이 즐겨 찾던 상징적인 장소인 첼시 호텔이었습니다. 첼시 호텔은 한때 보헤미안적인 예술가들의 안식처이자
창작의 요람으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지만 당시에는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약물 남용, 절도, 그리고 각종 문제들이 뒤섞여 혼란스럽고 위험한 분위기가 만연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호텔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세계였고 그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습니다. 두 사람은 첼시 호텔 백호실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그들의 혼란스러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비극의 전조가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호실은 약물과 방탕함으로 가득 찬 통제 불능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약상들과 다양한 수상한 방문객들이 밤낮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시드와 낸시는 대부분의 시간을 약물에 취한 상태로 의식을 잃거나 환각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지인들은 당시 시드와 낸시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객실은 점차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고 파국을 향한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10월 11일 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백호실에서 말입니다.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백호실을 끊임없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부 증언에 의하면 낸시는 그날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객실에서는 마약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백호실의 분위기는 더욱 혼탁해졌고 약물과 알코올로 인해 이들의 정신은 더욱 흐려지고 통제력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월 12일 낸시는 백호실의 욕실 바닥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복부에는 이미 치명적인 자상이 여러 군데 있었고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시드 비셔스가 소유하고 있던 칼이 흉기로 사용된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시드 비셔스를 강력한 살인 용의자로 판단하고 즉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모든 정황은 시드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했습니다. 시드는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건 당시 강한 약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는 엄청난 양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여러 정황상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사건의 진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도 혼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들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의문점은 바로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낸시가 가지고 있던 현금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이 아니라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을 노린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외부인의 끊임없는 출입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백호실에는 시드와 낸시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이동 동선은 끝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약 거래에 연루된 인물들이 자주 방문했다는 점은 시드 외에 또 다른 용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 방에는 누가 있었으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때문에 낸시 스펑겐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마약상 연루설입니다. 누군가 낸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노리고 백호실에 침입했고 낸시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첼시 호텔 백호실이 마약 거래의 온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고 개연성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마약 거래 중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제3자 우발 범행설입니다. 그날 밤 객실에 있던 시드와 낸시 외에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졌고 그 다툼이 격화되어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며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사건은 미궁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반대로 시드 비셔스가 범인이라는 주장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낸시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격렬하게 충돌했고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현장에는 그의 소유인 칼이 흉기로 사용된 채 떨어져 있었고 그 자신도 초기에는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시드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의 평소 행실과 사건 현장의 증거들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의문과 가설의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시드 비셔스에 대한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관심 속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1979년 2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던 시드 비셔스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는 그의 짧은 자유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습니다. 그는 낸시 스펑겐 살인 사건의 핵심 용의자이자 어쩌면 사건의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증언자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건의 수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시드의 죽음으로 인해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낸시 스펑겐 살인 사건 역시 사실상 미결 상태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이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펑크록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낸시 스펑겐을 죽인 사람은 정말 그녀의 연인이었던 시드 비셔스였을까요? 아니면 첼시 호텔 백호시를 드나들던 수많은 의문의 사람 중 한 명, 혹은 또 다른 미지의 인물이었을까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인 시드 비셔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는 침묵 속에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사라졌습니다. 펑크록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만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첼시 호텔 백호실의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린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